자, 또 3장을 해봅시다. 3장은 아마 3인천거 제도, 전국시대 춘추말 전국시대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귀족제도가, 그러니까 신분제도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면서 전쟁에 돌입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온갖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능력이나 행정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주 주요한 어떤 계급으로 부상하는 때예요. 그걸 갖다가 4인 청거제도 또는 3인 청거제도 그래요. 이게 일상화됩니다. 여기 4는 선비고 미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서류나 뭐 이런 거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4라면, 민이라는 것은 뭐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이거나 뭐 새 울음소리를 내거나 뭐 또는 지리를 잘 알거나 말을 잘 다루거나 뭐 등등 하는 사람들이 민일 테니, 이 천거를 해서, 그들을 천거해서 관직을 부여하고, 관직을 부여해서 그들이 조정에서 나란히 중요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 장자나 이런 책을 보면 유가와 묵가가 서로 조정에서 나란히 서서 국사를 논의하고 그러는데 논쟁을 하죠. 유가들은 자기들은 귀족계급 출신 사인데 묵가는 천민이잖아요. 근데 같이 조정에 나란히 서서 국사를 논의하니까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장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조정에서 유가와 묵가가 나란히 서서 쟁론을 하는데, 그 쟁론이 조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끝나는데, 그들 둘이가 싸우면서 걸어가는데 죽은 시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시체들 사이를 유가와 묵가가 논쟁을 하면서 걸어간다라는 내용이 장자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3인 청거제도가 일상화돼요. 일상화되면서 신분제나 계급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 배경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장을 읽어보고, 불상현하야 3인 부쟁하고 불기 난덕지화하야 3인 불이도하며 불현 가욕하야 사민심 분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상 그랬어요. 이 상은 높이다 숭상하다 그런 거니까,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난덕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불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이 되지 않게 한다. 불연가욕,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백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상현 그랬단 말이에요. 상현. 이 상현의 이 현자가 현명하니 또는 그 당시 전국말 춘추말 전국 시기에 일반 백성이나 사인들 중에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들이 관직에 오르거나 해서 존귀함, 숭상함을 받는 일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묵자라는 책에서 보면, 묵자라는 책에 보면 상현이란 말도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죠. 똑같이. 그러면 묵자라는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묵자라는 집단은 얼굴에 여기 이마에다가 묵형, 그러니까 먹무를 새겨서 죄를 드러내는 걸 묵형을 가르잖아요. 그렇게 묵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천민 집단이고 기술자 집단이고 종교 집단이고 수학자 집단이고 논리학자 집단이 묵가잖아요. 근데 그 묵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부여하거나 관직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할 때는 현동 또는 상현 이런 말을 편명에다가, 묵자란 책의 편명에다가 제목을 쓰고 그 내용을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일반 대중의 이로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분 계급과 무관하게 관리로 등록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묵자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 상현이란 말은, 지금 3장에서 나오는 상현이란 말은 묵자의 주장과 비슷하게 그러한 시대에 특정한 지식인군 또는 관료군 집단이 탄생했고, 그 탄생을 만든 것은 사민청거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국가학술 정보망인 CNKI에 들어가서 사민청거라고 치면 이 당시에 사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관리가 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춘추 말 전국 시기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반화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제 봐봐. 백성들이 다툰단 말이에요. 백성이 다투요. 백성이 무엇 때문에 다투냐면 현인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인을 숭상하기 때문에 백성이 다툰다라면 백성 지가 관직이 되거나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관직에 오르거나 하는 것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관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툰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들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불귀, 난덕지와 어려울 난 얻을 떡,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불이도 도적이 되다, 위자는 되다니까 도적이 되지 않게 하며 불현 드러내지 않다, 가욕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사민심 백성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제 난덕지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얻기 어려운 재화니까 그것은 아마 관직을 통해서 또는 일반인들이 관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이나 또는 보석이나 이런 것일 수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도적이 나왔는데, 이 도적이라는 것이 어쨌든 춘추말 전국시대의 도적대, 그러니까 우리는 도적대를 생각해 보면 중국 역사책들을 읽어보면 이 도적이 단순한 수준의 도적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군대 규모의 도적들이 탄생해서 이네들이 심지어 어떤 제국의 정권을 뺏는 수준 정도로 힘이 일어나고, 이 도적들의 반란에 의해서 제국의
그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례들을 중국 역사책들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화되는 게 전국시대 중기예요.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요. 나중에 그와 관련된 것들은 이 춘추말 전국시대 도적들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그 정성 선생한테 그 자료를 보낼 테니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주석을 한번 보죠. 현은 유능야 그랬어요. 현은 능력이 있는 것과 같다. 능력이라는 말과 같다. 상자 가지명야라. 높인다, 숭상한다 라는 것은 아름다운 명예이다. 귀자 융지칭야라. 귀하다 또는 존귀하다 라는 말은 아주 그를 높이 받들어서 말하는 것이다. 유능시임이라. 상야 갈위라 그랬네요. 오직 능력이 있으면 이에 임이라는 것은 관직을 맡는 것을 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명되다 할 때도 임인데 어떠한 것에 관직을 맡다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이에 관직을 맡는 것이니 숭상할 것이 어찌 위 숭상할 많은 것이 되겠는가 그랬네요. 어찌 갈자죠. 어찌 갈자.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거죠. 갈 또는 알 이렇게 봐주는데 그 사자수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자수학. 예. 부생 아신하시고 모신하죠. 다죠? 네. 하시니 인지자 갈 불효리요. 사람의 자식이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 할 때 갈 어찌 의문사람 어찌. 능력이 있어서 관리가 되었는데 숭상할 것이 어찌 되겠느냐? 숭상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위 그러니까 어찌 숭상할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고요. 유용이 시면 기지하이리요.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쓰임이잖아요. 능력이고 쓰인 것인데 그 쓰일만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에 시 그러한 관직에 베풀어졌는데 귀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랬어요. 당연히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 관직을 하는 거니까 높일 것도 아니고 귀하게 여길 것도 아니다. 상현 현명이면 영과 김으로 위 상교 능 상습야라 그랬네요. 현명한 일을 숭상하고 명예를 더 높이게 되면 영화로움이 그의 맡은 일을 지나치게 되니 이렇게 되면 상교 서로 비교하고 능상 그 상교는 서로 능력을 비교해서 상습 쏠습 서로 공격하다 그러니까 공격하게 되고 자 다시 자 현명한 일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를 드러내게 되면 그들이 받은 영화가 그들의 임무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능력들을 비교하고 그 능력에 따라 서로 공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화가용 재화를 기하게 여기게 되면 그 재화를 쓰임보다 지나치게 되니 자 재화가 부족하게 되겠죠. 재화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 그 재화를 쓸 때를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게 되면 그를 탐내는 자가 경치 다투어 그 재화에 달려가서 착유 탐혐 유라는 것은 들창문이거나 조그만 문인데 그 문을 뚫고 협이라는 것은 재물을 넣어놓은 상자인데 그 상자를 뒤지고 그래서 몰명이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도둑질을 하게 된다. 고로 가욕불견이면
그 욕심낼 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심무소란냐라 마음에서 어지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제 상현할 때 이 상현 현자를 사하고 민중에서 재주를 가진 사람, 이게 이제 현인이 될 텐데, 현인. 제가 이 화복난로 뚜껑을 잘못 만져가지고 여기 화상을 입어가지고 개이면 아파서 지금 장갑 끼고 있어요. 저기 뚜껑 저기. 이걸 만져. 그래가지고 화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아직 껍데기는 벗겨지지 않았는데 아파요. 근데 이제 현이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럼 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는 기본적으로 귀족 계급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이 사죠. 그래서 이제 이 천자가 작서 또는 개서를 하죠. 개서라는 것은 계급적 서열을 매기기, 계급 서열이 개서를 하는데, 공, 후, 괴, 자, 남. 그 뭐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가 있는데, 대부는 여기서 경대부, 뭐 그냥 대부 이렇게 있고, 대부 밑에 대부의 가신이 사예요, 사. 그래서 출애나 예기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 밑에 그 대부가 관직을 만약 정인을 맡고 있다. 정인이라는 게 점치는 사람인데, 정인의 관직을 맡은 대부가 있는데, 이 대부가 대부 밑에 이 점을 치려면 점의 도구를 관직하거나 점서를 관리하거나 점의 내용이나 행사 절차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사가 뭐 몇 명, 중사가 몇 명, 하사가 몇 명, 이렇게 대부인 정인 밑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모든 관직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새 우리나라 군대에서 상사, 중사, 하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계급을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서를 천자가 이렇게 매길 때 마지막 꼴터머리에 있는 귀족이 사라. 그럼 이 사는 누구냐? 사는 기본적으로 대부의 적장자. 대부의 적장자는, 그러니까 장자는 대부의 직위를 잇겠죠. 그럼 대부의 서자들, 이 서자들이 사가 돼요. 얘들이 사라. 또 하나는 몰락한 귀족들인데 그들 아버지가 대부가 되지 못할 경우 그 귀족들, 남은 흔적 없는 힘이 미약한 귀족들 있잖아요. 그들도 다 사가 돼요. 그래서 이 사를 이렇게 보면 큰아들은 자기를 그대로 갖고 나머지는 사가 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젠틀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젠틀맨. 젠틀맨. 영국에서 젠틀이라는 말이 계급의 명칭이잖아요. 계급의 명칭인데, 영국에서 젠틀맨 같은 경우도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작이 있다 치자. 자작은 자기 장남한테 그 영지나 자기를 물려주는데, 얘들 장자가 아닌 놈들은 이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지식이나 이런 학문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컬티베이티드가 돼 있어. 교양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교양을. 그래서 얘들을 젠틀맨 그럴 때, 우리 젠틀맨은 뭐 예의 바른 공손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젠틀맨의 어원이에요. 똑같아요, 얘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가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가 되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가 하급 군인이 돼요. 하급 장교. 군대에서 하급 장교. 하급 장교인데 얘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식,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 전국시대의 지식을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야 그 옛날에 영화 사강과 신사, 어? 사강과 신사. 진신. 이게 이 진신이라는 게 뭐냐면 귀족이었어. 귀족이었는데 제후국의 귀족이었는데 막 수술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진이고, 신이라는 것은 그게 허리대에 매어서 이 술을 이렇게 막 냉그를 이렇게 메고 있는 허리띠를 신이라고 그래요. 관리이죠. 귀족이었죠. 그런데 제후국이 멸망했어. 얘들이 어디로 가야 돼? 민간으로 가겠죠? 민간으로 가는데 국가를, 제후국이지만 그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의 지식을 다 본 사람들이 진신계급인데, 얘네들이 그 제후국이 멸망하면서 민간에 가서 뭐로 먹고 사냐면 교육으로 먹고 살아요. 가르치는 걸로. 이 교육을 누가 받냐면 사가 받아요. 사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예요. 공자가 망한 제후국의 진신들이 가르치던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예요. 사예요. 그런데 이 사가 배웠던 것, 대표적인 것을 육례라고 하잖아요. 육례. 육례. 육례라는 게 뭐 예악, 사, 서, 수.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셈하기, 글쓰기, 셈하기. 그러면 육예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그러면 예에 대해서도 정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악에 대해서도 정토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활을 쏘거나 말을 타거나 글을 쓰거나 셈에 능하면 전쟁 때 행정, 뭐 군대에서 지휘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춘추말 전국시대에 사는 대부분 하급 장교 역할을 했어요. 그럼 하급 장교가 되려면 이게 되려면 전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쟁의 방식. 춘추 초기, 춘추 중기, 중기라고 하죠. 춘추 중기까지 전쟁은 그때 이때 시기는 백병전 뭐 이런 거 없어요. 백병전이 아니고 전차전. 그러니까 천성지국, 만성지국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제후국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 제후국을 공격해. 그러면 이 제후국에 이렇게 국경에다가 전차들을 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치고 뺑가리치고 욕하고,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정, 벌, 입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정이에요. 가서 국경에서 욕하고 깽가리 치고 전차 부대가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정이에요. 벌은 어디예요? 국경을 넘어서는 게 벌이에요. 벌이에요. 2번 국경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전국시대 되면 철기시대로 바뀌잖아요. 철기시대로 가면 무기체계가 다 철기로 바뀌잖아요. 이제 칼싸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청동기 시대라. 그럼 어떻게 돼? 소대장, 중대장 이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사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계급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민 중에서 내가 무기를 만들거나 또는 뭐 무기 중에서 그 지금 보면 이뭔 돌을 해서 성벽을 넘기거나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도르래 지렛대의 원리에서 하거나 운제 사다리를 만들어서 성을 넘거나. 예. 그건 다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민 중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기술, 수학, 뭐 이런 것들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묵자 집단이에요. 묵과 집단. 묵과 집단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만들거나 공성전을 하거나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이 묵과는 기본적으로 천민 출신이니까 이 천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전쟁이라면 돈을 받고 대리 전쟁을 해줘요. 그 승리수당을 n분의 1로 나누는 게 교상리예요. 겸상의 교상리라는 게 겸상의 교상리란 말이 겸해, 이렇게 겸해. 겸해의 내용이 뭐냐면 교상리예요. 이익을 계산해서 나누는 거를 겸해의 핵심이에요. 그 겸해라는 것은 단순히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을, 공동으로 이익을 얻고 공동으로 나누는 게 겸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현인들이 대표적인 게 묵자 집단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얘가 중간에 끊어졌는지 이어졌는지 기계를 안 봐가지고 이 기계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기계하고는 안 친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 끊어진 것 같아. 이 카메라가 언제부터 꺼졌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가 다 꺼졌네요. 꺼져서 어디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시로부터 주석까지 쭉 해석만 해볼게요. 이러한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그 배를 비우고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운다. 왕필 주석. 심해지 복회식이라. 마음은 지혜를 품고 배는 답을 품는다. 허유지 실무지하라. 지혜 있음을 비우고 무지를 채운다 라는 뜻이다. 약기지 강기골.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강하게 한다. 골은 무지 간하고 지 생사이 난이라. 심어적 지양야라. 뼈는 알미 없지만 줄기 근간이 되는 것이고, 지는 일을 만들어내서 란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텅 비면 지가 약해진다. 사상민으로 무지무육 호대. 사부지자 불감이하라.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암도 없고 욕망함도 없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는 감히 무언가 하지 않게 한다. 주석 볼게요. 수기진야라. 그 참됨을 지킨다. 지자 위지위하라. 지혜롭다는 것은 알므로써 무언가를 행한다 라는 뜻이다. 위무의적 무불치라. 할미 없게 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다스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끝에서는 누가 함이 없는 거죠? 누군가 함이 없으면 다스리짐이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함이 없는 거야? 현자들이 함이 없으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아까 잔뜩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하기 좀 그렇고 리바이벌은 안 해. 맹구야 내가.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정의천하고 주인은 이 구절 자체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면서 우민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민하라고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이 글 안에서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상이 현인이잖아요. 말하는 대상이 현인인데, 이 현인들한테 무욕하라, 무지하라, 무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이 불감하라, 불감위하라, 그랬죠? 불감위, 불감위하게 하라. 얘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얘들한테 요구하면 백성들이 얘들한테 이걸 요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면 위무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해서 이렇게 된다 치면 위무위를 하는 거예요. 위무위를 하면 무불치가 돼요. 무위를 하면 다스리지 않음이 없어. 이 조건들, 이 전제를 갖추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 위무위 무불치, 이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대상은 현인이잖아요. 현인. 그러니까 현인들한테 니네가 무지무욕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게 우민화일까? 우민화가 아니죠. 백성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니네는 무지무욕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현인들한테 이걸 요구하면 자발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백성들의 자발성이 나올 거야. 그러면 내가 무위한 건데 다스리지 않음이 없어,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앞서서 현인, 사든 귀족이든 현인이든 그렇게 주장하면 백성들이 다 그것 따라 그것이 되려고, 그거 기준에 맞추려고 백성들이 마음을 괴롭히고 다투어서 그렇게 나가고 하는데, 니네들이 그런 짓을 안 하면 백성들의 자발성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지혜로 뭔가를 만들고, 이 만들어낸 내용이 계속 분류가 되고 체계화되면 학문이 되겠죠. 마치 미셀 푸코가 대학 교수 취임에서 했던 강의, 그 강의 제목이 담론의 질서잖아요. 라오드 오브 디스코스, 담론의 질서에서 저자가 있고, 저자가 A라는 담론을 만들어내요. A라는 담론을 만들어내면 이 담론이 재현되죠. 재현되고 해석되고 확대되죠. 확대되면 이게 분류되고 계속 하면 이게 과목들이 되겠죠. 과목들이 되고, 이 과목들을 만들면 지식 체계가 되죠. 지식 체계가 되고 계보가 되네. 그래서 지식의 계보죠. 그래서 이 저자부터 주석가, 해석가, 이걸 다시 체계화 짓는 분류 지식체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담론 A부터 여기까지, 이 담론이 하나의 파워, 담론은 정치적 권력이라고 푸코가 말했으니까, 담론은 정치적 권력이니까, 이 담론으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담론의 경찰이 필요한데, 이 담론의 경찰은 저자 A가 A라는 담론을 만들었을 때 이 A 담론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다른 담론들, 담론 자체 안에서 되지. 배제의 논리, 동일성의 논리, 이거를 계속 작동시키는 게 담론의 경찰이라고 푸코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자들이 저자가 되어서 담론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담론들을 재해나가나 주석가 해석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이 안에서 작동할 때 담론의 경찰이 작동하겠죠. 분류하는 것 안에서 담론의 경찰이 역할이 작동하겠죠. 이게 작동하겠죠. 그래서 담론의 질서 안에는, 담론의 질서에는 통일성의 논리가 있어요. 통일성의. 똑같은 말이야. 네, 같은 소리다. 같은 소리가 쭉 되겠죠. 네. 이걸 누가 만들어내? 현자가 만들어, 현자가. 현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배우는 거지. 그렇죠. 쭉 배워서 현인 노릇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론 위주의 통일성의 논리와 배제의 논리. 배제는 자기 담론, 한 담론 안에서 이 저자의 원리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배제는 다른 담론의 논리가 여기에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게 배제잖아. 그렇죠. 그 두 가지 역할이고 통일성의 역할. 근데 이게 담론의 경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담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이고 이 정치 권력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유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관장하죠. 그래서 담론은 명령어 체계다. 명령어 체계. 명령어 체계. 들레즈는 명령어 체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모든 언어는 그것이 명령어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담론 안에서, 푸코는 이 담론 안에서 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위라는 게 필요하고 진리 대응, 진리 경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용어가 이걸 하고 권위 이런 것들을 갖추을 때만이 이 담론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담론을 생성하는 주체들은 현인들인데 이 현인들을 사유를 막는 것, 그것이 그래야만 일반 백성들의 자발성이 도출된다는 것. 그 자발성으로 이루어지면 무의하지만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라는 게 이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우비나의 내용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인집단, 현인집단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주희나 정의천인 같은 사람은 아주 불쾌한 말이 되겠죠. 자기들한테 넌 가만히 있어, 너 무지무욕해야 돼 라고 말하면 불쾌한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3장은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들한테 그들을 무지무욕하게 만드는 것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문민하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질문 있으면, 얘기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그럼 안 만들면 백성들이 만든다. 응? 현인들이 안 만들면 백성들이 만든다. 그럼 현인들하고 백성하고 가르는 거잖아요. 백성들 자체도 스스로 사유할 수 있고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 백성도 현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 뒤에 나오잖아. 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면 내가 문명의 통납으로 그를 진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통나무로. 무명의 통나무로 그를 진압하겠다고 뒤에 또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그 백성들의 자발성으로부터 백성들의 합의로부터 법이나 제도를 만든다. 이거 이런 사유를 서양에서는 언제 만들어? 서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홉스, 루소 이렇게 갈 텐데, 루소라는 사람이 1700년대 중반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자고. 서양 중세는 신권 정치를 했고, 신권 정치 이후에 왕정을 했고, 그 왕정에서부터 이게 뭐 다 중세인데 1300년대 중반, 내가 그 숫자에 약간 숫자를 못 세우니까 그냥 1350년 해보자. 100년 전대 1450년 해보자. 다시 30년 전대 1500년 해보자. 그러면 이 1500년 때부터 홉스 이전에 누구지? 그 군주로 쓴 사람?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나 홉스 이때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신이 통치하는 신정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보자. 신의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 홉스나 걔 누가 마키아벨리나 이런 애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가다가 1700년 50년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쭉 가는데 루소의 사회계약론하고 뭐 존 로커, 철학자 존 로커의 뭐 공리주의가? 그 로크 그 토지를 누가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로크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얘기를 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만. 이거 100년 전쟁 하면서 영국의 귀족들 다 죽고 장미전쟁까지 하면서 귀족은 없으니까 부르주아들이 왕한테 우리 땅을 우리한테 달라. 젠틀맨. 얘들 뭐 그렇지,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들 부르주아지들의 사유 안에서 국가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게 이게 1500년대부터 홉스나 얘네들이 그런 사유를 했고, 이게 1750년이 되면 영국에서 인클로저가 일어나가지고 부르주아들이 영주들의 땅을 다 소유하면서 그 뭐야 걔들이 그 농노들을 다 쫓아내고, 때마침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 양모, 옷감, 방직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 영지에 다 양 키워버리고 있던 거 못 짓게 하고 쫓겨나고, 이 농노들은 도시 빈민이 돼서 노동자가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한다라고 막스가 말하는 거잖아. 왜 하필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느냐? 칼 막스의 질문은 그거잖아. 그럼 이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이 배경,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이렇게 가니까 부르주아지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상상한 거지. 홉스나 루소나 이렇게 상상한 거잖아. 그래서 사회계약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를 노자는 이거 없이 그 전에 생각해보는 거잖아. 자발성으로부터 이렇게 갈 수 있는가를 질문한 거잖아. 그러네. 응? 얘네들이 겨우 1750년이고 대세야 루소가 이 얘기를 한다고. 루소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노자가 쓴 시대도 중국의 혼란
춘추전국시대 혼란기였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전국시대 사람이고, 그래서 혼란식이죠. 혼란 시기니까 응.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당연하지. 네, 그래서 노자는 그 제도나 법을 세로로 만들어서 어떻게 제도와 법을 탄생시키고 이 제도와 법을 만드는 주체를 왕이나 현인이 아니라 민중들 안에서 만들어낼까를 사유해 본 거지. 그래서 공하고 공이 이루어지고 사수, 일이 완성되고 나니까 백성이 모두 말했어. 개하자연 이 공하고 일이라는 게 제도와 법이라고 해보자고. 제도와 법이 완성이 됐는데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온갖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 다 내가 저절로 그랬어요. 나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이 제도와 법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잖아. 뒤에 나오잖아. 17장인지 18장인지 뭐 16장인지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 말을 이걸로 보면 백성들의 자발성으로부터 이게 완성이 됐는데 백성이 이건 내가 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자발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거를 사유해보자고 말하는 게 노자고. 그래요. 우리 조 선생님 하실 말씀. 질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황 선생님. 아니, 처음에는 그 성인에 대해서 성인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위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자발성, 그 시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를 선택해서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성인이 아니지. 성인은 현인들이 그렇게 못하게만 하는 존재지. 네. 그러니까 왕의 어떤 그 통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그래서 늘 그 무위가 항상 항상 문제거든요. 그럼 무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응. 허라는 것과 무라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제가 어디서 보다가 그 허중이라는 말을 봤는데 허중자는 어찌 쓰던데? 그 가운데 중자요. 그거는 이게 딴 얘기인데 제가 무슨 부술 선물을 받았는데 뭐뭐 허중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 껍데기에. 이 허중이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 우리가 배웠던 무슨 허위대문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허를 막 생각했었죠 아까.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무위를 딱 보니까 이 무위의 이 무와 이 허와의 이 상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럼 어쨌든 질문은 허와 무는 어찌 다르고 무위는 무엇일까? 예, 그게 궁금해요. 그럼 무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말인데 위라는 거는 하다, 행위하다, 뭐가 되다 그잖아요. 뜻이 할위, 될리 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위를 행위 그러면 행위 행위를 하는 거는 어떨 때 우리를 행위라고 그래? 행위를 어떨 때 행위란 용례를 어떨 때 쓰냐고.
얘 또 잠깐 멈춰야 돼. 이 그래. 뭔가를 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 행위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뭔가를 하는. 그 일반적으로 왜 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목적을 그럼 이제 의도나 목적을 가진 행위로 나오겠죠. 의도나 목적은 심에서 나오고 생각일 거고 행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상민을 때렸어. 내가 이상민을 때리고 그랬어. 때렸어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때렸어. 그러면 이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를 들고 이렇게 돌다가 이 작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돌다가 이상민을 때렸어. 이건 처벌할 수 있나? 내가 상민아 미안해 그러면 끝이잖아. 이거 어쩔 건데? 아니 그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죽었으면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졌나? 당했어요. 그럼 치료비 줄게 이러고 끝나겠지. 그렇죠. 처벌은 아니죠 그거. 그렇지. 좋아. 처벌은 아니고. 좋아. 그럼 우리 행위라고 할 때 행위는 합의할 수 있어요. 의도나 목적이 있는 행위가 있고 없는 행위가 있겠네. 그죠? 그럼 이제 예술적 행위, 유희로서의 행위, 유희로서의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있겠죠. 예. 가져야죠. 그럼 가지면 좋겠죠. 유희의 행위는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있나? 유의의 목적이 있죠. 유희의 목적이 있지. 노는 목적. 그렇지. 즐거움과. 그렇지. 그럼 다시 우리가 일을 한다고 그러자. 일을 하는데 그 일 안에서 누군가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거나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노동 그러지. 근데 좋아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유희라고 그래. 유희. 그치? 그러면 고용관계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조건들이나 고용의 조건들 때문에 그 일을 하겠지. 근데 내가 무단히 도끼야 톱을 들고 지금 화목난로를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만날 와서 그냥 깨고 부수고 자르고 이렇게 불 뗀다고? 저기 히트기 틀고 전기난로 틀면 되는데 내가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뭘 만들고 막 그냥 혼자 시간을 보내. 그건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행위. 그럼 행위라는 것을 나눠보니까 의도가 있고 없고 나눌 수 있고 또는 돈이라는 걸 맥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유의 때문에 하는 거 있고. 그럼 무의는 뭐라고 해야 돼? 행위함이 없는 거야? 목적이 없는 거? 난 액션이야? 무의라는 거 자체가 액션 아니에요? 무의 자체를 액션. 네. 그러니까 난 액션, 행위 없음이 아니겠네. 행위가 아니면 아니겠네. 무의는? 그렇죠. 좋아. 행위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동의가 됐으니까 무의는 액션이겠네. 액션. 이 액션은 지금 얘기했는데 이 의도나 목적으로 나눠보면 어떤 액션이어야 돼? 의도나 목적이 없는 액션? 이 액션을 무의를 행하는 주체가 누구야? 자기. 현자이거나 치자라고 생각하면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 네. 아니면 난 액션? 어떤 거야?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거. 그들이 난 액션을 행할 수는 없었겠지. 뭔가를 하겠지 그들이. 그렇죠. 그럼 다시 무의는 난 액션이 아니라 액션인데 그 액션의 일종인데 그 액션은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 그럼 그 액션을 뭐라고 그래야 돼? 유희. 어이씨 유희? 야, 정치를 유희로 할 수 있나?
아, 정치적인. 자, 그래서 사랑? 그래서 황영진 선생이 아까 장자에 나온 허위 대물도 생각났고요. 도대체 허중도 생각났고요. 뭐 이런 말 했어. 그럼 이제 허위 대물, 텅 빈 상태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응대만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돼서 기준을 딱 세워놓고 요 놈만 통과, 요 놈은 통과 안 됨. 뭐 이게 아니고 나는 텅 비어서 외부에서 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주기만 해. 또는 허중. 중이 텅 비었어. 그래서 추뉴 그러는 추뉴. 못 쓰겠다. 여하튼 어려워서 추뉴. 추뉴라는 거는 그 대문에 기둥 이렇게 대문 있고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 밑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가 넘어가지 않게. 얘가 기둥이 돼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저렇게 열리고 하는 이게 네. 추뉴란 말이야. 추뉴. 네. 이 추뉴는 중 또는 허중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가운데가 텅 비어야만 360도 문을 닫거나 열거나 네. 이걸 한단 말이야. 이걸 허중 그런단 말이야. 허위 대물하고 비슷하지. 근데 중이 있으면 실중 그러면 어떻게 돼? 실중 기준이 있는 거지. 네.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의를 허위 대물이거나 허중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자가 그렇게 해석해내잖아. 장자의 사유니까 가까운 것이지. 그래서 무의를 난 액션이 아니라 액션인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대물하는 그러한 액션이겠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장에서 무를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말이 남는데 그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 백지를 만들면 어떨까? 뭐를 만들어? 백지 백지. 상태. 백지. 그러면 그게 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게 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있고 백지도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럼 현재 잘못된 것들이 뭔지 와 그냥 그 상태에서 세울 수 있는 논리가 뭔지 근데 그 논리든 뭐 제도든 뭐 이런 거 뭔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 무명의 상태를 상상해보고 그 무명의 상태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구성될까?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강의 핵심이 그거가 쭉 이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네, 선생님 말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다 됐어 또. 중요하겠죠. 아니 이게 야 진짜 이게 어디 확인하시는 방법이 없구나. 아니 이거를 캠코더가 있는데 또 저건 또 충전이 안 돼 있을 거라. 이게 좀 전체적인 기계하고 안 친해가지고 전체적인 문제야지. 이 캠코더도 이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수업을 하는데 하도 이거 가지고 제대로 시간 못 봐서 끊기다가 말았다가 이러니까 대학원생들이 생일 선물로 돈 걷어다 사다 준 거야. 캠코더로 찍으라고. 하도 중간에 끊기고 지맛대로라서. 저거는 아답터 꽂아서 되지 않아요? 여하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배터리가 다 됐어.